당뇨가 의심된다.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살이 빠지는 거예요. 항상 채소 같이 드셔야 돼요. 이런 잎채소 그리고 베리류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아니면 감귤류 같은 게 우리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흰쌀, 흰빵 이런 것들이 혈당 급등을 일으켜요. 과일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과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이종표입니다. 저는 주로 다리하고 허리 그리고 뇌질환에 대해서 진료보고 있고요. 신경외과 학회 그리고 말초신경학회,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하고 있어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는 학술의사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남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혈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유를 많이 하냐면 도로하고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 몸의 혈관은 우리 전국에 깔려있는 도로망하고 되게 비슷해요. 도로에는 뭐 고속도로도 있을 거고 또 서울 안에는 강남대로도 있고 도산대로도 있고 뭐 세종대로처럼 큰 도로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우리 집 앞까지 연결되어 있는 작은 도로들도 있어요. 이런 도로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영양분이라든가 아니면 이 노폐물들도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순환이 되는 게 혈관이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도로가 막히는 거죠.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럼 노폐물, 그런 기름기 같은 콜레스테롤들이 혈관벽에 쌓이면 도로에 차가 막히는 것처럼 혈류가 점점 밀리다가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막혀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만약에 그 길이 심장으로 가는 길이다. 아니면 뇌로 가는 길이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심장으로 가는 길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뇌로 가는 길이 막히면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이때 혈류가 끊기게 되면 각 조직들이 산소하고 영양분을 받지를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 괴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응급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집안에 막 수돗물도 들어오고 가스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딱 끊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 못 버티잖아요. 우리도 집안에 그런 물이나 전기나 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도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일 수 있어요. 반대로 혈관이 터지는 경우를 상상을 해볼게요.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만약에 혈관이 풍선처럼 펑 터졌어요. 뇌 속에서 혈관이 터졌다. 이건 뇌출혈이죠. 그리고 이런 미세한 출혈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서 점점점 뇌세포가 망가지면 혈관성 치매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러니까 피가 가야 할 곳에 못 가거나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곳에 혈액이 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결국에 이런 과정이 오래되면서 특히 뇌의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손상이 되기 시작하면 뇌세포가 하나씩 둘씩 연결이 끊어져요. 뇌라는 거는 뇌세포라는 건 서로 신호를 주고받아야 자기 기능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시냅스들이 끊어지면서 결국에는 기억력 저하도 생기고 판단력 저하가 생기고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혈관성 치매가 되는 겁니다. 혈관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정확히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건가요? 혈관이 건강하다는 거는요, 보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혈관이 깨끗하고 그리고 탄력이 있어야 돼요. 탄력이 있으면서 안쪽에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이 수송 역할이니까 잘 흐르는 상태가 혈관이 건강하답니다. 반대로 건강하지 않다는 건 혈관벽에 때가 끼고요, 딱딱해져요. 그리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면은 혈관은 우리 집안의 배관이자 도로라고 볼 수 있어요. 배관이자 도로라고 볼 수 있는데 깨끗한 배관이면은 수돗물 틀었을 때 수압도 좋고 물 잘 흐르잖아요. 그리고 탄력 있는 도로라면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지면에서 오는 충격 흡수를 잘 해주겠죠. 도로 자체가 탄력이 있으면. 이걸 혈관에 비유하자면 혈관이 손상이 되면 혈관 안쪽에 기름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끼면서 찌꺼기가 달라붙으니까 이 배관 자체가 딱딱해지고 안쪽이 좁아지니까 흐르는 게 잘 흐르지 못하고 그러다가 막히거나 터지는 일이 생겨요. 이걸 동맥경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맥경화 내지는 협착증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혈관 건강은 혈관벽의 이런 상태, 얼마나 탄력이 있는지, 얼마나 좁아졌는지 이런 거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은요, 혈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피가 잘 통하지 않는다. 혈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게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산소랑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나중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장혈관, 그러니까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심장혈관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전조 증상이 가슴 주변에 통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 가슴만 가슴 중에서도 약간 왼쪽, 심장이 좀 왼쪽에 있으니까 약간 왼쪽이 아프고, 근데 여기만 아픈 게 아니라 턱, 승모근, 견갑골 이런 데가 아픈 게 주된 증상입니다. 그리고 가슴이 좀 조이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냥 압통이 아니고요. 정말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가 나를 꾹 누르는 느낌? 자고 있는데 누가 손으로 쫙 압박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실제 신장 혈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무겁다, 누가 누르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계단이라든가 언덕을 오를 때 숨이 잘 차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 차니까 하기가 싫고 운동하기가 싫고, 운동하려고 나왔는데 조금 움직이니까 막 숨 차고 하기 싫잖아요. 이런 게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소화제 먹으면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속 답답하고 해결이 안 되는데 왜 약 먹어도 안 낫지? 그리고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가슴, 심장 쪽에 문제가 있다고 심장만 아픈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게 팔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거든요. 목 디스크랑 오인이 돼서 진짜 큰 징조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게 팔저림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뇌혈관 같은 경우는 뇌 쪽에 증상이 생기겠죠. 그럼 뇌랑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근육이 좀 비대칭으로 되면은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우리 입 돌아갔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뇌 안쪽에 신경이 손상이 되면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게 잘 안 돼서 비대칭이 되고 음식을 먹을 때 자꾸 흘려요. 말할 때 어눌하게 나오고, 그리고 팔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특히 한쪽,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힘이 툭 빠지면서 일어서서 걸으려다가 막 넘어지고요. 물건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다가 툭툭 떨어져요. 그 다음에 보이는 게 흐려지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갑자기 깜깜하게 됐다가 다시 보이거나, 한쪽 시야가 완전히 안 보이거나 아니면 가운데만 안 보이거나, 이런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갑자기 뇌압이 올라가면서 진짜 생전 처음 경험하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냥 머리 지끈거려 이거랑 달라요. 진짜 망치로 한 대 빵 맞은 것처럼 어마어마한 두통을 경험하기도 해요. 특히 우리 뇌는 양쪽에 하나씩 있잖아요. 좌뇌, 우뇌. 이게 보통 한쪽에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뇌의 반대쪽 팔다리가 마비가 되거나 해서 한쪽에 증상이 생기면 이거는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의심을 해야 됩니다. 다리 같은 경우는요, 다리에 이제 말초 동맥이나 정맥의 증상이 생기면, 동맥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산소가 부족하니까 걸음을 오래 못 걸어요. 왜냐면 걸음을 걸을 때 근육이 움직이면서 근육 내에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걸음 걸을 때 오래 못 걸으니까 가다가 쉬고 하는 게 특징적이고, 이거를 의학용어로 간헐적 파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발에 피가 잘 안 통하니까 발이 좀 차갑겠죠. 시리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요. 정맥에 또 문제가 되면 반대로 다리에 피가 쏠리니까 발이 화끈거리고 저리고 밤에 쥐가 나고 무겁고 붓고, 그다음에 색소 침착되니까 피부 색깔이 좀 거뭇거뭇해지고, 이런 게 정맥 증상의 특징이에요. 망막혈관도 잘 망가지는데요. 이 망막혈관이 뇌졸중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나타내는 바로미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망막혈관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망막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시야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한쪽 눈이 일시적으로 잘 안 보인다든지 하는 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특히 해당 질병에 취약한 연령대는 어디인가요? 혈관 질환이라는 건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그 질병의 유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히 언제부터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하냐면 40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40대 중반부터 혈관 노화가 급격하게 시작을 하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50세 이후, 그러니까 폐경 이후에 갑자기 혈관이 늙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발병률이 올라가는데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혈관도 같이 나이가 드니까 탄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혈관이라는 게 탄력이 좋고 잘 움직여야 된다 그랬는데 그 탄력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리고 염증이 오랫동안 우리 몸을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에 축적이 되니까 그때 나이대쯤 되면 이게 이렇게 혈관을 늙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도, 숫자라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습관이 누적이 되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내가 60대고 70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가 젊지만 30대 40대지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같은 게 있다면 60대보다도 혈관 나이가 더 많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잘 조절을 하고 운동이나 식이요법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 식습관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생활 습관, 식습관, 이거를 말씀드리면 있어요. 공통된 패턴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혈관도 우리 몸의 기관인데 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혈관을 쉴 틈을 안 줘요. 끊임없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일단 식습관 먼저 보면은 기름진 거 좋아해요. 그리고 가공식품 좋아하고 달달한 거,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죠. 짠 거, 배달 음식 좋아하고 그다음에 불규칙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배고플 때 밥을 먹으니까 폭식을 하겠죠. 그러다가 배부르니까 좀 쉬고 누워서 먹자마자 누워서 쉬고 이런 게 식습관이 안 좋은 거고 야식 많이 먹고요. 특히 설탕, 기름, 짠맛 이런 것들이 혈관을 가장 빠르게 늙게 하는 요소입니다. 생활 습관으로 보면요. 운동을 안 해요. 운동 부족이 가장 흔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직업에서 오는 스트레스 아니면 뭐 다른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걸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또 쉬지를 못하고 그다음 공통적으로 잠을 잘 못 잡니다. 이런 분들이 잠을 자면서 이 몸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날 완전히 스트레스가 가진 상태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밤에 그거를 못하니까 누적된 스트레스가 다음날로 이월되는 거예요. 그럼 별로 안 좋죠. 그 다음에 흡연이라든가 과음 그리고 몸을 잘 안 움직이는 게 너무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런 습관들이 공통적으로 혈관이 빨리 늙는 분들한테서 보이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이 발견된 경우 꼭 수술해야 할까요? 우리 환자분들도 되게 걱정하세요. 뇌혈관 이런 거 문제 생기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나?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후유증 크게 남고 막 장애가 남는다는데 어떻게요? 이거 수술해야 돼요?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뇌혈관 질환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뇌혈관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막히는 거, 그러니까 뇌경색, 또 하나는 터지는 거. 뇌출혈 아니면 뇌동맥류 이렇게 나뉘는데 각각의 치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막혔다. 일단은 뇌로 가는 혈관이 딱 막혔으면 대부분은요 수술적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빠른 시간 내에 갔어요. 증상이 시작되고 한 4시간 이내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검사를 해서 혈관이 막힌 게 확인이 되면 약물을 이용해서 그 막힌 혈관을 뚫어줍니다. 만약에 혈관이 막힌 혈전이 너무 커요. 아니면 약물을 썼는데도 잘 안 뚫려요. 그때는 시술을 하죠.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시술을 해서 안쪽에 혈관 안쪽에 얇은 혈전을 제거하는 집게 같은 걸 집어넣어서 그 혈전을 탁 끄집어내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해도 수술까지 안 가고 빨리 병원에만 도착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 필요한 건 재활치료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습관 조정하고 하면은 수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터졌을 때는 보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특히나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요. 이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면서 팍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풀어 있는 꽈리를 그대로 남겨두면 재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는 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로 그 부풀어 있는 뇌동맥류를 클립 결찰술이라는 거라서 재발하지 않도록 재출혈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혈관 안쪽으로 들어가서 코일 색전술이라고 이것도 시술이라고 하는데 코일 색전술로 부풀어 있는 혈관을 잘 막아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출혈량이 너무 많아서 피를 뽑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출혈량과 더불어 주변에 뇌가 많이 부종이 일어나요. 뇌가 붓기 시작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딱 출혈이 생기면 뇌 부종이 너무 심하면 두 개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압력을 떨어뜨리는 개두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술은 할 수가 있죠.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동맥류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워낙 검사들을 많이 하시니까 터지기 전에 비파열, 그러니까 터지지 않은 동맥류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안 터진 동맥류라고 해서 다 수술하지는 않아요. 사이즈와 위치가 제일 중요하고요. 너무 작으면 일단 경과 관찰을 하면서 혹시 커지진 않는지 한 2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시면 되고 잘 터지는 부위가 있고 잘 안 터지는 부위가 있는데 위치에 따라서 결국에는 크기, 위치, 그리고 환자의 나이 그다음에 또 내 머릿속에 막 동맥류가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폭탄이 하나 있다는 뜻이니까. 또 그런 심리적인 이유로 너무 불안해하시면 뭐 그때는 수술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수술적 치료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뇌혈관 치료 방법 크게 3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급성기. 만약에 막혔든 터졌든 막힌 건 뚫어줘야 되고 터진 거는 막아줘야죠. 이게 이제 급성기 치료예요. 두 번째는 원인 치료. 그러면 도대체 왜 막혔고
왜 터졌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해줘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재발을 막아주는 치료가 마지막에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뇌출혈의 가장 큰 인자가 바로 이전에 뇌출혈이 있었냐예요. 그러니까 한 번 터졌던 사람은 계속 터지는 거고, 한 번 막혔던 사람은 계속 막힌다는 얘기니까 재발을 막는 게 진짜 중요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지만 뭐 막혔을 때는 어떻게 뚫는지 그런 거 다 설명드렸고, 터졌을 때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재발 예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재발을 예방하는 거는 혈압과 혈당 관리가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뭐 때문에 생겼는지 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요. 흡연하시는 분이었으면 금연을 하신다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었으면 고지혈증 관리하시고, 운동을 너무 안 했다? 운동도 좀 해야 되고, 내가 식단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막 달고 짜고 이런 거 드시는 분이었으면 그런 식단을 조절을 한다면 재발 예방에 도움을 받을 겁니다. 흔히 3대 만성 질환이라고 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 혈관과 관련된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우리가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죠. 고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그러니까 당뇨병을 얘기하죠. 이렇게 3대 만성 질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먼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은요, 서로 다 다른 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결국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병이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우리 몸 구석구석 장기 하나하나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런 혈관이 망가지게 되면 제대로 이 수송 능력이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은 혈압이 높으면 우리가 심장이 피를 계속 짜면서 이 압력으로 혈관벽을 계속 치게 되는데, 이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 충격에 의해서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손상을 받아요. 찢어져요, 쉽게 얘기해서. 그쪽에 찢어지면 거기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고지혈증은 기름때잖아요. 고지혈, 기름이잖아요. 이 기름때가 콜레스테롤 같은 게 혈관을 좁아지게 해요. 그 상처난 부위에 기름이 가서 막 끼게 돼요. 고혈압 때문에 혈관에 상처가 났다면, 아니면 고지혈증 자체도 혈관에 상처를 입히면서 그 상처난 틈새를 비집고 기름들이 쌓여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죠. 그러면서 이 작은 혈관들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고혈당이 되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그 끈적끈적한 게 이 상처난 혈관을 상처나게 하고 상처난 틈새로 쌓이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병이라는 게 서로 다른 질병이 아니고요. 이게 다 연결이 되면서 결국에는 혈관을 폭발적으로 망가뜨리는 시너지 효과, 결국에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폭발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만성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심근경색, 뇌졸중 같이 혈관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혈압이나 혈당 수치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거를 통해서 혈관을 지키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까요?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요. 고혈압, 당뇨병, 그다음 고지혈증 같이 3대 만성 질환이 결국에는 뇌혈관, 그다음 미세혈관을 손상시켜서 이 결국에 뇌 속으로 올라가는 혈액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누적이 되면은 아주 작은 뇌경색과 뇌출혈이 반복이 되고, 그게 혈관성 치매를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특히나 요즘에는 어떤 연구들이 있냐면, 알츠하이머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 알츠하이머가 처음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는 이렇게 뇌혈류와 큰 관계가 있더라라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뇌혈류를 떨어뜨리면 결국에 우리 알츠하이머 병에서 나타나는 베타 아밀로이드 생성이 증가한다는 논문들도 있어서 치매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주목할 만한 거는 중년기 때부터 이 혈관 리스크 요인을 잘 관리하는 게 치매 예방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 약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은 잘 못 느끼니까 난 괜찮아요 하고서 그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저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있을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초기 단계부터 잡아야만 여러분의 혈관이 더 망가지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의 시작 신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보통 당뇨의 증상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다음, 다뇨, 체중 감소,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증상이 생겼을 때는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내가 당뇨가 의심된다. 그때 이제 볼 수 있는 게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살이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살 빠져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살이 안 빠지더니, 야, 요즘에는 살이 쭉쭉 빠져. 내가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약간 체질이 변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거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살을 뺄 때요,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복부 지방, 이 내장 지방이 빠져야 몸에 좋은 건데, 당뇨가 있을 때 빠지는 건 근육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근육이 빠지냐면, 당뇨라는 건 우리가 에너지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에너지를 섭취를 하면 그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이용을 하는 게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자기 기능을 못하니까 내가 음식을 섭취해도 에너지 사용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 몸속으로 빠져나가니까 소변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에너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갖고 오겠어요? 제일 쉬운 게 근육입니다.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 몸을 분해해서 내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당뇨가 있을 때 살이 빠지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채소입니다. 채소 좋아하죠? 아우, 너무 몸에 좋고 맛있을 것 같죠? 채소, 원래 우리는 고기 좋아하잖아요. 맛있는 거. 달고 짜고 쫄깃쫄깃한 고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항상 옆에 사이드로 이제 채소 같은 게 나오는데, 그거 안 드시고 고기만 드시면 안 돼요. 항상 채소 같이 드셔야 돼요. 특히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이런 잎채소, 그리고 베리류 같은 과일도 좋습니다. 과일 중에 뭐 블루베리, 딸기 같은 거, 아니면 감귤류 같은 게 항산화 물질이 많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거든요. 이런 애가 우리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꼭 원래 드시던 거 옆에다가 이런 과일하고 채소 이런 것들을 좀 곁들여서 함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통곡물,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류를 먹는 게 좋아요.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어요. 흰쌀밥을 좋아하시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달라지고 있죠. 흰쌀밥을 주면은 아우, 흰쌀밥 말고 다른 거 없냐고 이렇게 약간 트렌드가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면 흰쌀, 흰빵 이런 것들이 혈당 급등을 일으켜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죠. 얘가 빨리 소화가 되고 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만큼 빠르게 혈당이 올라가서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천천히 소화되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통곡물입니다. 그대로 현미라든가 통곡빵, 귀리 이런 것들이 혈관 벽 안쪽에 뭐 지질이라든가 염증이 쌓이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은 이런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방인데요. 지방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건강한 지방이 있어요. 특히 생선에서 오는 지방들, 오메가3 얘기하잖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들, 그래서 연어라든가 고등어,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고요. 견과류 같은 게 혈관 안쪽에 염증을 줄이는 역할에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올리브유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쌉쌀한 맛 들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폴리페놀이라는 건데, 그게 염증을 줄이는데 되게 좋은 성분입니다. 그 견과류 같은 것도 규칙적인 섭취를 해주면 혈관 탄성도 좋아지고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많죠. 네 번째로는 콩 같은 거, 콩, 씨앗 이런 것도 몸에 좋고요. 또 다섯 번째, 우리 식단에 안 빠지는 거 있죠. 마늘, 그다음에 뭐 양파 같은 것, 이런 채소들, 이런 것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줄이니까 몸에 좋습니다. 반면에 피해야 될 음식도 있어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들, 예를 들어서 가공된 음식들 있잖아요. 가공류, 뭐 튀김, 버터 이런 게 혈관 안쪽에 이런 동맥경화, 플라크 같은 걸 형성을 시키고요. 너무 짠 거, 고나트륨, 고혈압을 유발을 하니까 혈관에 부담되겠죠. 그다음에 초가공식품이라고 구입을 해서 바로 먹는 식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뭔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안쪽에 몸에 좋지 않은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가공식품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각 음식의 효과적인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그럼 지금 소개한 음식들의 섭취 방법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채소, 과일 처음 얘기했는데 내가 원래 먹던 음식 양을 약간 줄이고요. 그 줄인 만큼 채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먹는 양을 한 70%로 줄인다. 그럼 나머지 30%는 채소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으면 잊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채소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일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과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이 너무 달달한 과일을 먹게 되면 과당이 좀 너무 심해지면서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혈당이 또 확 올라갈 수가 있고.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제 조리해서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채소를 뭐 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데치고 나서 막 샐러드를 만들 때 너무 막 버터를 많이 넣어서 기름기가 많다든지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하게 되면 오히려 혈관 부담을 좀 주겠죠. 그다음에 과일도 통조림 과일 안에는 드실 때는 한번 성분표를 잘 보시는 게, 성분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과일을 통조림을 만들 때 뭐 첨가물이 뭐가 들어갔는지 이런 거 확인해서, 또 몸에 너무 좋지 않은 게 많이 들어가면 그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곡물이나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뭐 오트밀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점심 저녁에는 흰쌀만 먹지 마시고 좀 잡곡을 섞어서 이렇게 현미나 잡곡 좀 같이 섞어 가지고 밥을 해서 먹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맨날 밥만 먹으니까 좀 질린다 그러면 파스타를 먹을 수 있는데, 파스타 중에서도요, 그 성분을 잘 보면은 통곡 파스타로 된 게 있어요. 통곡물 파스타. 그거 먹으면 그냥 일반 파스타보다 통곡물 파스타가 훨씬 소화를 천천히 시키니까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주의할 거는, 통곡이라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니까 많이 먹은 건 좋지는 않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생선에서 오는 지방이 이제 오메가3 같은 몸에 좋은 지방들인데, 너무 자주 먹으면 중금속이 좀 문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좀 많으면 3번, 요 정도 섭취하시는 게 좋고, 생선을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라든가 카놀라유 같은 식물성 기름을 이용해서 콩류, 뭐 견과류, 씨앗류 이런 거는요, 따로 시간 내서 먹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식사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약간 디저트 개념으로 해서 한두 스푼 정도 견과류 같이 드시면 먹는데 그 부담이 없을 거고요. 마늘 같은 경우는 생으로 먹으면 되게 맵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데치거나 아니면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그런 매운맛을 좀 줄여서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양파 같은 경우도 양파를 깐 다음에 살짝 데치거나 풍미 강화용으로 살짝 넣어서 먹으면 먹는데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을 챙기기 시작한 이후 몸의 변화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혈관 건강이라는 게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나빠질 때도 티가 안 나는데 좋아질 때도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어저께 하루 뭐 좋은 거 먹고 운동했다고 다음날 확 변화가 오지는 않지만, 이거를 기간별로 나눠서 보면 확실한 변화가 보입니다. 보통 몇 주는 지나야 좀 보여요. 그래서 몇 주에서 한 3개월 정도까지는 혈관 안쪽 내피세포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전에 망가졌던 게 조금 살아났는데, 연구를 몇 가지 찾아보면 한 2주 정도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적절한 운동을 하면 혈관 안쪽이 이제 확장이 된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한 3, 4주 이상 지나기 시작하면 혈압이라든가 맥박이 좀 안정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혈액순환이 좀 원활해지니까. 그 다음에 팔다리 저렸던 분들은 좀 저린 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당뇨라든가 고지혈증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이때부터는 뭔가 수치가 내려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지나서 피 검사를 해보면 수치가 좀 내려가면서 본인이 느낄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좀 가볍게 일어날 수가 있고, 몸이 좀 덜 붓는다. 몸이 잘 붓던 분들이 염증이 가라앉으니까 덜 붓고 무거운 게 좀 덜하다. 수면의 질이 좀 좋아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개월 이후에서 한 1년 정도를 중기라고 보는데, 이때는 혈관 탄력이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동맥이라든가 말초동맥의 경직도가 낮아진다라는 연구들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이런 지표들이 정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혈관 안쪽에 안 좋은 물질들이 덜 쌓이기 시작을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할 때 그전에 숨이 찼던 분들이라면 이제는 훨씬 운동 능력도 좋아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 시간도 늘어나고, 계단 오르내릴 때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체중도 좀 줄고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얼굴 자체의 표정이 훨씬 밝아지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봐서 1년 이상이 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보면은, 이때부터는 혈관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 나이를 측정했을 때 훨씬 젊은 나이로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말초 혈관 쪽이 혈액순환이 확 좋아지니까 이제 뭐 팔다리 붓고 저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좋아지니까 이 성격도 좀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1년 이상 꾸준히 관리를 하게 되면 인간관계 회복에도 좋고, 본인의 일상생활에 정말 내가 몇 년 전하고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변화라는 게 좀 천천히 온다 그랬잖아요. 단기적으로 일상생활 변화하고 나서 변화가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또 습관화,
잠깐 뭐 한 2주 운동하고서 피 검사했더니 야, 수치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마시고 이걸 꼭 습관화해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혈관 질환의 수면 습관도 큰 영향을 미칠까요? 이 혈관 질환이 수면 습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실제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수면이에요. 혈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보통은 막 운동을 시작을 하고 식이요법을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수면 습관을 놓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을 바꿨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이게 혈압이 들쑥날쑥해요. 왜냐면 혈압이라는 게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잠을 자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자면 그 호르몬이 없으니까 혈압이 막 들쑥날쑥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하루에 연속으로 한 7시간은 자야 돼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꼭 밤에 잠을 자서 규칙적인 수면 생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다? 그러면 수면을 꼭 시간 맞춰서 자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뇌파를 검사를 하면은 이 수면 패턴을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 못 자시는 분들은 티가 나요. 뇌파 검사 해보면 낮에 나와야 할 뇌파가 안 나오고 대낮에 나와야 할 뇌파가 나오지가 않고 또 잠잘 때 나와야 할 뇌파가 낮에 나온다든지 대낮에 나와야 할 밤에 나온다든지 하면 밤낮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혈관 건강도 좋지가 않아요. 수면 습관을 바꾸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수면 습관을 바꾸는 방법, 규칙적인 습관이 참 중요하겠죠. 너무 이제 당연한 얘기이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운동, 식이요법 이런 거를 같이 해주면 좋기는 한데 첫 번째는 내 몸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제가 아까 뇌파 얘기를 했는데 너무 그 집중력을 높이는 도파민을 막 생성하는 그런 일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막 스마트폰으로 막 쇼츠를 막 1시간씩 본다든지 잠자기 전에 아니면 막 TV를 막 자극적인 TV를 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좋지가 않겠죠. 뇌에 막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면서 잠을 잘 안 자겠죠. 그래서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잠자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구나를 뇌한테 알려주면 그때부터 우리 뇌는 잠잘 때 나오는 뇌파를 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30분 정도 읽는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한다든지 해서 자, 이제부터 나 잠자는 걸 준비할 거야 라고 뇌한테 알려주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카페인을 좀 너무 늦은 시간에 섭취하는 건 줄여야 되겠죠. 카페인, 뭐 술, 그다음에 너무 기름진 식사 이런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권장하는 거는 우리가 잠을 쉽게 들기 위해서 잠잘 때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잖아요. 체리 주스 같은 거. 멜라토닌의 함량이 좀 높다라고 하고요. 키위를 저녁에 먹으면 또 수면 질이 좋아졌다. 이런 연구도 있으니까 그런 과일 같은 거 좀 챙겨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년 이후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 허리 통증은 어느 정도나 흔한 질환인가요? 허리 통증 진짜 흔한 질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다들 허리 통증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살면서 한 번은 허리 통증을 경험을 합니다. 미국 통계를 보면은요, 최근 3개월간 허리나 등이 아픈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한 39%, 거의 40%죠. 40% 정도가 내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년으로 넘어가면 더 비율이 올라가요. 중년은 거의 40% 이상, 한 50% 정도가 최근 3개월간 허리가 아픈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만성인 경우도 있겠죠. 급성으로 아픈 경우가 뭐 그 정도 통계고, 만성적으로 아픈 분들은 한 20세에서 60세 사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한 20% 정도까지 존재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허리 통증이 더 잦아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은 노화가 진행하니까 그렇죠. 나이가 들면 허리 통증이 더 잦아지는 건 너무 속상하지만 노화예요. 늙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럼 우리가 노화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냐? 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디스크라는 건 우리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는 거의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90% 이상이 수분이에요. 탄력도 좋고 탱탱해요. 우리 디스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이 점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높았던 디스크의 높이도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점점 줄겠죠. MRI를 찍어보면 수분이 충분한 디스크는 하얀색으로 보이고요. 수분이 부족한 디스크는 색깔이 거무튀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탄력이 떨어지고 찢어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허리 자체가 인대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불안정해지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허리 안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그게 요추관 협착증을 만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뼈 자체도 후관절이라고 이 척추를 뒤에서 잡고 있는 관절이 있는데 그런 데가 막 두꺼워지고 삐뚤삐뚤해지고 울퉁불퉁해지고 이러면서 신경을 눌러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근육도 줄어들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듭니다. 우리가 30대가 넘어가면 점점점 근육량은 줄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똑같이 했을 때 평균적으로 1년에 1%씩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해요. 나이가 들면서 근골격량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니까 허리를 지지하고 있는 근육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젊었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더 의자에 오래 앉아 있습니까? 지금이죠. 어렸을 때는 운동도 훨씬 많이 했고요, 지금보다. 더 활동적으로 생활을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죠. 아침에 출근할 때, 대중교통 이용할 때, 여기 자리 났다, 자리만 남아 가서 앉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출근해서 앉아서 일하죠. 퇴근했어요. 퇴근하면 뭐예요? 소파에 앉죠. TV 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앉아있는 시간이 나이 들수록 늘어나요. 그만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척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척추 건강을 망가뜨리는 요인이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병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온몸이 다 아프다고 표현을 하죠. 척추만 아프겠습니까?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고지혈증도 생기고, 이게 결국에 혈관 내 염증이니까 이런 염증들이 허리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허리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치매 환자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치매 아니면 파킨슨이 있는 분들의 특징적인 걸음걸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똑바로 서서 걷잖아요. 이분들은요, 약간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간 이렇게 내려앉고요. 그리고 걸음을 걸을 때 이렇게 걷는 게 아니고 굉장히 촘촘 걸음으로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이 자세 자체가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걷거든요. 아니면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이렇게 걸으세요. 걷고 싶은데 발이 안 떨어지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걷기도 하고. 그러면 허리 안 아픈 사람도요, 이렇게 하고 5분만 있으라 그러면 엄청 아파요, 허리가. 그러니까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 치매가 있는 분들이 허리 통증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 통증이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삶의 질이나 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허리 통증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앉거나 일어날 때 아픈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허리가 아프면 계단 오르기도 힘들죠.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되게 괴로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누가 야, 오늘 어디 중요한 모임이 있으니까 거기 가자. 거기 가면 한 4시간, 5시간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벌써부터 가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사회 활동이 좀 줄어들죠. 이게 결국엔 나의 개인적인 어떤 범위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단순히 허리 아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허리 아픔도 오래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직장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앉는 거를 버티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줘요. 근데 직장 생활에 문제를 주니까. 그러면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죠. 그럼 근육은 더 약해지죠. 그러면서 더 허리에 부담이 가고, 이게 점점점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삶의 질과, 그리고 이 허리가 아파서 운동을 안 하니까 결국에는 뭐 심장이라든가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양상에 따라 원인을 구분할 방법이 있을까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냥 단순히 근육통부터 시작해서 진짜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이 손상될 정도의 디스크 파열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다양해서 어떤 통증이 어떤 문제냐를 알면은 구분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먼저 그냥 뻐근한 거, 아니면 좀 땡기는 느낌, 좀 묵직한 느낌, 이거는 근육통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육통은 며칠 쉬면 좀 좋아지니까. 만약에 찌릿찌릿하다, 전기가 오는 그런 느낌이다, 이거는 신경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어딘가 눌리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는 대표적인 질환이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허리 디스크죠. 요추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고요.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협착증일 때도 이렇게 저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 아니면 신경 자체에 뭐 염증 때문에 이렇게 저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찌릿찌릿하거나 저리다, 이거는 신경이 눌리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전문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샤프하게 칼로 꾹 하고 쑤시는 그런 통증이 순간순간 뜨끔뜨끔 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관절에서 올 가능성이 높아요. 허리뼈가 5개가 있는데 그 사이를 이어주는 후관절이라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허리를 이렇게 움직일 때 순간적으로 뜨끔하는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외에 뭐 혈관성 통증도 있어요. 에리다는 통증. 약간 근육이 뭉치면서 경련이 일어나는 특징을 하는 게 이런 혈관, 정맥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허리가 아프다고 다 병원에 갈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언제 내가 병원을 가야 될까? 이거를 딱 정해주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정해드리면 일단 스트레칭을 하고 온찜질을 했더니 좀 나아져요. 그리고 일주일 이내에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병원 갈 필요 없죠. 그래서 허리가 아픈데 스트레칭 찜질을 먼저 해보세요. 그래서 좋아지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어디가 저려요. 아니면 엄지발가락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든지 이거는 병원 빨리 가야 되는 거고요. 진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는 소변이나 대변 보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도 모르게 소변이 그냥 나오거나 이러면 진짜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빨리 병원 가서 MRI 찍고 신경이 너무 과도하게 눌리지 않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방금 얘기했죠. 소변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소변, 대변이 조절이 안 된다. 둘째, 저리고 감각이 떨어진다. 발가락이 마비가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허리가 아픈데 허리 주변이 뜨끈뜨끈 열이 나고 빨갛게 발적이 올라온다. 이거는 세균 감염일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중년, 노년층에게 적용되는 비수술적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전에는 허리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의학이 발달을 하고 장비가 좋아지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중년이라든가 노년층 분 중에 체력이 약해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체력을 가진 분들도 요즘에는 시술,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약물 치료죠. 약 먹는 거예요.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진통소염제하고 근육이완제를 먹게 되고요. 신경이 눌려서 너무 아프게 되면 신경통약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허리가 아픈 원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치료. 물리치료라는 거는 열치료, 온열치료, 전기자극치료, 초음파 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육통 때문에 아픈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뭉친 근육을 좀 풀어주고 근육 주변에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치료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주사치료예요. 신경주사치료, 신경차단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차단술이라는 어감이 주는 게 안 좋은 게 있어서 뭘 차단하는 거지? 그리고 환자분들이 막 거부감 느끼고 저 그 주사 안 맞을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단이라는 뜻은 뭘 마비시키고 막 끊고 막 이런 차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통증이 생기는 허리가 아프게 하는 이 비셔스 사이클이 있어요.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더 아파요.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사이클을 끊어준다라는 의미로 신경차단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사치료, 시암이라는 장비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신경에다가 탁 주사를 넣으면 진짜 지팡이 짚고 걸어왔던 분이 집에 갈 때는 똑바로 걸어서 가시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이런 신경 차단술의 장점이에요. 그리고 도수치료 요즘 많이 하잖아요. 도수치료랑 운동치료. 전문적으로 이 치료를 할 줄 아는 분, 전문적으로 이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수치료를 통해서 어디 관절이 잘 맞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교정을 해주고 근육치료 해주고 신경치료를 해준다면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적 치료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운동치료 같은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치료한 필요니까 급성기 통증이 지나고 나서는 꼭 운동치료를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자, 비수술적 치료가 아무리 잘 발달을 해도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비가 진행되는 거예요.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가지고 디스크가 뻥 터졌어요. 그래서 허리에 있는 신경을 꾹 누르고 있으면 누르면서 이 신경이 점점점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마비가 영구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니까 그때는 빨리 수술을 해서 신경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상이 어디가 발목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든지 발가락이 마비가 돼서 툭 떨어져서 걸음을 걸을 때 발이 처져가지고 자꾸 넘어진다든지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배뇨, 배변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발가락 끝만 저렸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발이 잘 안 움직이고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이 무릎이 좀 움직이기 시작하고 무릎을 못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마비가 위쪽으로 점점 진행을 한다.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치료했는데도 계속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게 6주예요. 열심히 병원에서 주사도 맞고 운동 치료도 하고 도수 치료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면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서 원인을 제거하게 됩니다. 평소에 허리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평소에 허리 통증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요. 첫 번째 자세예요. 자세가 제일 중요해요. 오래 앉아 있을 때 다 어떻게 앉냐면 좀 반성 좀 해보시라고 보여드리면 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렇죠? 다 이게 기대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쭉 빼고 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앉을 경우 많아요. 이렇게 한 5분, 1분, 2분, 뭐 5분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 있으면 벌써부터 이 허리 근육이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딘가 앉아 있어야 된다. 오래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쿠션 보이세요? 이 쿠션을 우리 허리띠 있죠? 허리띠 바로 위에다가 탁 대서 허리 곡선을 좀 지지를 해주면 1시간 이상도 바른 자세로 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은 컴퓨터를 하는 시간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요. 특히 이제 마우스를 한 손으로 딱 잡고 모니터를 보면은 특징이 자꾸 모니터 안으로 들어가요,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들어가요. 이러면 이제 목 디스크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허리에도 부담을 주고. 그래서 모니터의 높이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나의 시선과 내 얼굴과 모니터의 간격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잘 맞춰가지고 한다면 마우스 자꾸 앞으로 가지 마시고 거기 잘 신경 써준다면 자세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과 스트레칭이죠. 낮 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요. 좀 근육 좀 풀어주세요. 저녁에 가서 맨손 체조를 한다든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중간중간 하는 거예요. 1시간 의자에 앉아 있었으면 한 30초라도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근육을 움직여주고 한 1분 정도라도 좀 이렇게 사무실 안을 한 바퀴 돌고 이렇게 해주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 속에서 허리를 부담 줄 수 있는 걸 줄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허리를 숙여서 드는 것보다는 스쿼트 하듯이 무릎을 굽혀서 하체 힘으로 드는 거. 그 다음에 운전할 때도 너무 장시간 앉아있지 말고 장거리 운전을 할 때 그래도 한두 시간에 한 번은 좀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해주는 게 좋을 거고요. 잠자는 자세도 중요해요. 수면. 잠잘 때 제일 안 좋은 게 엎드려 자는 거예요. 엎드려 자면 척추가 벌써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꼬인 상태에서 자니까 밤새도록 척추 주변 근육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스트레스를 받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세도 잘 신경 써서 해줘야 이 허리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다리에 쥐가 나는 거, 그러니까 근육 경련이죠. 근육 경련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5개 정도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도한 근육 사용, 그러니까 피로한 거죠. 운동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많이 한 날, 달리기를 많이 했다든지 뭐 축구를 막 몇 시간을 했어요. 그러면 근육 안에 에너지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강한 강도로 운동을 하고 나면 근육이 피로하니까 확 뭉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탈수됐을 때 태양볕에서 물도 안 마시고 마라톤 하프 코스를 뛰었어요. 그럼 탈수되겠죠. 나중에 레이스 후반부에는 당연히 쥐가 납니다. 수분이 부족하고 우리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깨지니까요. 그리고 혈관의 문제 때문에 쥐가 나는 경우가 은근히 있어요. 특히 밤에 잠잘 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에 잠잘 때 쥐가 난다? 이거는 혈관 질환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쥐가 난다는 건 근육이 무리되거나 뭐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밤에 잠을 잘 때는 결국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잠잘 때 쥐가 난다? 거의 혈관 질환이니까 이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든다, 노화가 돼서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 우리가 활동은 똑같이 하는데 근육이 줄어드니까 그 단위 근육 세포당 해야 될 일이 많아지잖아요. 무리가 되면서 쥐가 나고요. 그 다음에 약물 때문에 쥐 나는 경우도 있어요.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먹어도 쥐가 나는 경우가 있고 이뇨제 아니면 뭐 갑상선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쥐 나는 게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다리 경련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간에 경련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야간 다리 경련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운동하다가 지날 수 있고 근육이 너무 지쳐서 쥐가 나는 거야. 원인이 딱 명확하게 있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쥐가 나니까 새벽에 깨요.
근데 이게 밤에 쥐가 날 때 제대로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또 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을 망쳐요. 그날 밤에 하루의 수면을 망쳤죠. 그래서 다음날 아프고 이게 잘 회복이 안 되고 이게 악순환으로 가기 때문에 꼭 원인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대부분은 혈류 문제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낮 동안 오래 서 있고 운동을 하고 이러면서 근육 안에 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잠을 자면서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고 혈류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되니까 피가 잘 안 통하니까 이게 근육 쪽에 문제를 확 일으키면서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정맥질환인 경우가 많아요. 정맥류. 우리가 하지 정맥류라는 건 혈관이 튀어나오는 건데 이 튀어나오는 정맥류보다도 겉으로는 멀쩡하거나 약간 실핏줄이 있지만 이 정맥 안쪽에 순환이 안 되는 정맥질환도 많거든요. 그럴 때 쥐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물론 뭐 충분히 수분도 섭취하고 스트레칭하거나 마사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럴 땐 병원에 가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잠을 자다가 쥐가 심하게 났다. 그러면 어디에 쥐 나느냐에 따라서 종아리에 쥐가 났느냐, 정강이에 쥐가 났느냐, 발가락에 쥐가 났느냐에 따라서 대처법은 조금 달라지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이 짧아진 근육을 확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 쪽에 쥐가 나서 발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들어줘야 되겠죠.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엄지발가락을 손으로 잡고 쫙 당겨주고 충분히 1분 이상 계속 당겨줘서 이 근육 경련이 멈출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이 정강이 쪽에 쥐가 나면 이 정강이를 늘려야 되니까 발을 드는 게 아니고 발을 이렇게 숙여야 되겠죠. 이 숙여서 이쪽 쥐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주면 잠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인 쥐 나는 거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있어요. 노년이 되면 다들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노년이 되면은 무릎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관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연골이라는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쓰면은 닳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노화의 과정 중 하나죠. 관절이 닳고 연골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마모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관절이 어느 정도 간격이 유지가 돼야 움직이면서 서로 부딪히지가 않는데 연골이 줄어들고 관절 간격이 좁아지니까 움직일 때 자꾸 부딪혀요. 그러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 게 첫 번째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줄어들어요. 무릎을 위아래로 잡고 있는 게 허벅지 대퇴사두근하고 뒤쪽에 햄스트링 근육이 있고 이게 골반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무릎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도 뻣뻣해지고요. 발목도 뻣뻣해져요. 그럼 무릎이라는 관절은 경첩 관절이기 때문에 딱 하나의 모션밖에 못해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럼 걸음을 걸을 때 사실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막 팔자 걸음도 걷고 이렇게 걷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고관절이 유연하고 발목이 유연하면 그렇게 걸음을 걸어도 무릎에 큰 부담 없이 걸을 수가 있는데 다른 위아래 관절들이 뻣뻣해지고 제대로 가동성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는 무릎이 이렇게 비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게 통증을 일으켜요. 자, 세 번째는 활동이 줄어들고요. 체중은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관절에 부담이 많이 가고요. 네 번째는 만성질환이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염증성 질환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무릎 관절염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무릎 아픈 거니까 뭐 당연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하나씩 교정하다 보면 건강한 무릎을 지킬 수 있겠죠.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은 피해야 한다 하는 최악의 운동이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릎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최악의 자세, 최악의 운동. 첫 번째, 쪼그려 앉는 거예요. 쪼그려 앉을 때 무릎의 하중이 제일 커져요.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날 때 보통 무릎에 걸리는 하중이요. 우리 체중의 한 5배에서 7배까지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쪼그려 앉는 거는 좀 피해줘야 돼요. 그리고 등산하실 때요. 너무 가파른 곳, 올라갈 때는 그나마 조금 난데 내려올 때 무릎에 충격을 많이 줘요. 그래서 너무 가파른 곳 내지는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쿼트라든가 런지 같은 거 할 때 무릎을 너무 깊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헬스장 갔더니 옆에 젊은 분들이 스쿼트 하는데 너무 보기 좋게 딥 스쿼트 쫙쫙 해요. 나도 할 수 있어 저 정도는 하고 따라하지 마시고요. 나의 나이에 맞는 난이도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제 안 좋은 습관은 운동을 안 하는 거죠. 의자에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관절 애기 순환도 잘 안 되고 근육도 약해지니까 이런 무릎 관절을 더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최근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걷기와 올바른 걷기 방법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지금 걷기 운동 하시는 분들 많아졌는데요. 걷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잘못된 걷기와 올바른 걷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가 걸을 때 자세예요.
자세가 좋아야 돼요. 보기가 예뻐야 돼요. 일단 예쁘다라는 건 꾸부정하게 하고 걷는 게 예쁠 리가 없죠. 예쁘다는 건 몸이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어깨를 열고 그 다음에 골반 정렬도 맞추고 어깨 높이도 어느 정도 맞춰주고 귀 라인이 어깨선으로 와야 돼요. 너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목에 좋지 않고요. 그럼 이걸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키가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겨서 내가 키가 커졌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아주 바른 자세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걸음을 걸을 때 착지 방법인데요. 너무 이게 터벅터벅 걷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걷게 되면 무릎에 충격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러니까 툭툭 걷지 마시고 좀 부드럽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걸음을 걸어야 무릎에 나쁜 영향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리듬이죠. 팔다리를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리듬감을 줘야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어디 뻣뻣한 데가 없이 충격 흡수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속도예요. 걸음을 너무 천천히 걸어도 오히려 별로 안 좋고요. 또 너무 무리해서 빨리 걷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의 속도를 좀 맞추는 게 좋고요. 또 지형도 잘 고려를 해서 내리막 경사가 심하다든가 이런 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걷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한 거를 거의 10,000보 이상 걷게 되면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습관이 10,000번을 반복을 하는 거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꾸준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며 무릎 통증 구별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염증이 있으면 소염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진통소염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약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 이거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하려고 약을 안 먹었다. 이거 약이라는 게 먹을 때만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치료를 받고 얼마나 좋아지는지 확인하려고 안 먹었다 내지는 안 먹어도 되죠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무릎 아픈 거 방치하면 안 돼요. 아픈 거를 일단 적극적으로 초전 박살을 낸다고 하는데 통증이라는 건 처음부터 초전 박살을 내야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릎 아플 때는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지 하고서 하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라 주셔야 되는데 무릎 통증이라는 게 그냥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다가는 나중에 관절을 심하게 닳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관절염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요. 물론 개 중에는 무릎 통증 중에는 그냥 쉬면 낫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어떤 거냐면 갑자기 내가 많이 걷거나 아니면 새로운 운동을 했을 때 무릎이 좀 아프다. 근데 아프긴 한데 걸을 수는 있고요. 별로 크게 붓거나 열감도 없어요. 그런 정도면은 그냥 아이스팩으로 좀 찜질을 하면서 며칠 기다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병원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붓는 거. 무릎이 부었다. 그러면 안에 물이 찼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세균 감염 때문에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고 열감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디 인대가 손상되거나 근육이 손상돼서 이렇게 붓는 경우도 있으니까 부었다. 열감이 있다. 이때는 빨리 병원 가시고요. 그게 특히나 스포츠 활동 후 내지는 외상 넘어졌을 때 이때 막 뻑하는 소리가 났다. 이건 빨리 병원 가봐야죠. 그거 빼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며칠 기다려서 좀 나아질 줄 알고 기다렸는데 계속 아프다든지 이러면 이제 병원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 좀 기다려보자 괜찮아질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한 일주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릎에 무리가 안 되는 운동, 그러니까 특히 노년기에 연세 드신 분들 하기 좋은 운동 추천해 드리면요. 첫 번째, 제자리 걷기 내지는 가벼운 걷기. 요거는 너무 10,000보 이상 하지 마시고 한 7,000보 정도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무릎이 아프지 않은 수준에서 해주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집안의 공간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쿼트를 한다 할 때는 그냥 스쿼트 하지 마시고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한다든지 벽을 이용해서 월 스쿼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무릎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과연 스쿼트가 도움이 되느냐 이런 걸 연구를 해보면요. 무릎 관절염이 있을 때 스쿼트를 하면 관절염이 좋아지더라라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직접적인 어떤 스쿼트, 점프 같은 것보다는 좀 완화돼서 벽을 이용한 월 스쿼트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이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게 무릎 손상을 막으면서도 관절염을 좋게 한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구라든가 어떤 기구, 벽 이런 걸 의자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하체 운동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물에서 하는 운동이 관절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수중에서 하는 운동들 아쿠아 운동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동이 제일 싸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중에요. 제일 저렴한 게 운동이에요. 그래서 나의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적금도 붓고 연금도 들고 막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중에 제일 싼 게 운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이 들어서 아파요. 아프면 그 아픈 거를 고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들어갑니다. 내가 제대로 몸을 거동을 못하면 누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간병비가 들어가죠. 또 병원 가서 검사하고 치료해야 되니까 병원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뭐 식사나 화장실 가는 게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면 노년기에 정말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고 기대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건강수명은 길수록 좋은 거고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별로 차이가 안 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쓰러지고 한 6개월 뒤에 탁 죽었다. 그러면 크게 비용이 안 들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요, 쓰러지고 나서 한 10년 정도 더 사신다 그래요. 그러면 10년 동안 그 비용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자식들한테 감당하라고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일 싼 나의 노후 대비는 뭐겠어요? 운동입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 수명을 늘려놓는다면 마지막에 정말 건강하게 살다가 탁 쓰러지고 나서 가게 된다면 가족분들, 그러니까 자식분들에게도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나도 정말 인간답게 살다가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근육을 튼튼하게 한다면 그거만큼 좋은 노후 대비는 없을 것 같습니다.